어제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유럽 축구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막았고 그 결과 리버풀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이제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토트넘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를 팀의 중심이 아닌 부수적인 역할로 치부하는 토트넘의 행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일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대6으로 크게 졌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지만 그저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두고 현지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5경기 연속 무승으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고 이어진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도 맨유를 4대3으로 꺾으며 2연승을 기록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특히 사우스햄튼전에서는 45분 동안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의 결정력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었죠. 또한 맨유전에서 손흥민이 선보인 기적같은 코너킥골 덕분에 토트넘은 침체되었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건재함은 팬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번 리버풀전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의 발끝에 수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은 오직 손흥민에게 희망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과 조직적인 플레이로 토트넘을 압박한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의 슈팅과 드리블 돌파로 토트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의 압박에 고전하며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가 잦았고 특히 골키퍼 포스터의 불안정한 상태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선제골은 리버풀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22분 루이스 디아즈가 알렉산더 아놀드의 얼리 크로스 헤더로 연결해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전반 36분에는 맥앨리스터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헤더로 추가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41분 겨우 만회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리버풀은 다시 한 골을 추가하며 전반전을 3대1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에도 토트넘은 흐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후반 9분과 16분 살라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이 승기를 굳혔습니다. 후반 27분 클루셉스키, 후반 38분 솔랑케가 추격골을 기록하며 경기는 긴장감이 폭발했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토트넘의 3골 장면은 모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첫 골부터 손흥민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을 막기 위해 리버풀의 핵심 수비수인 알렉산더 아놀드가 평소보다 깊게 왼쪽으로 이동해 있었고 이로 인해 중앙에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여유롭게 추격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골에서도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리버풀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철저히 손흥민을 의식하고 있었는데요. 손흥민 쪽으로 무려 5명의 수비수가 몰려있는 사이 클루셉스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슈팅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움직임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장면은 이후 발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의 흐름과 손흥민의 영향력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그를 교체하는 선택을 합니다. 손흥민이 빠지자 리버풀 수비진은 더 이상 경계할 존재가 사라졌다는 듯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교체는 리버풀의 완벽한 방어태세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토트넘의 공격 루트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결국 불필요한 패스와 형편없는 슈팅을 시도하다 공을 잃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빠진 이후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더욱 답답해졌고 그의 교체 결정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리버풀의 압박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움직임과 압박은 단순히 개인의 플레이를 넘어 팀 전체의 공간 창출과 기회 형성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고통스러운 결과라며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였습니다.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 역시 토트넘의 리버풀전 대패와 관련해 손흥민을 소비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토트넘 감독 전술을 비난하면서 과도하게 헌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t doesn't help us in sort of gaining traction in terms of our consistency, but in terms of the mentality of the boys, mate, I love it. You're right about the studio meltdown, by the way. I love football and I love watching teams that
that go out there and entertain. Now, we're keeping all your folks entertained, we're creating plenty of discussion, and I can't see how that's a bad.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축구의 재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Are you not entertained? We are very entertained. Well, there you go. What do you want? Do you want a scrambling 1-0? I know. 이처럼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공격과 수비 모두를 의지하는 비효율의 전형적인 전술이 비난을 받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이 더 높은 수준의 무대, 즉 자신의 기량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손흥민이 자신의 전성기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용납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전 세계 축구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유력 매체인 피차에스는 손흥민의 뛰어난 기량과 경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조건과 완벽히 부합한다며 영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컬오프사이드 역시 아틀레티코가 손흥민을 타깃으로 삼았고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 시절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이 가장 데려오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하며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은 손흥민을 영입 우선순위에 올려놓았고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는 연봉을 감당하기 위해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러브콜은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가 팀 전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손흥민의 결단이 축구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푸스카스상 수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향한 극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연유에는 한국 국민들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전해지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이곳은 70여 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였지만 현재는 극빈층으로 전락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름도 모르는 한국을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국가가 공산주의로 바뀌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게는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한 끼 식사조차 챙기기 힘들 정도로 극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그들을 잊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에티오피아에 등장한 한국 기업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2023년 이 한국 기업은 현지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참전 용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한국인인 건 알겠어. 한국의 언어를 듣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들을 향해 온 참전 용사의 모습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생활고로 기본적인 안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해 매일 시력을 잃어가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 한국 기업이 즉시 현지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생존한 참전 용사와 가족들의 눈 수술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병원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현지 유명 매체 캐피탈은 기적의 한국인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신문 한 면을 한국 기업과 한국의 이야기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들이 다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들은 자신들이 눈을 치료해준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에 즉각적으로 생존한 모든 참전 용사 가정에 쌀을 배달한 것이죠. 실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쌀이 굉장히 귀중한 식품 중 하나로 그들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마음에 깊이 새길게요. 나를 또 찾아와 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은 채 감사를 전한 참전 용사들은 다시 한번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겪은 고된 삶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들은 이미 국내외 수많은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90대가 된 참전 용사들이 수십 년간 바래왔던 소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왔는데요. 심지어 인프레쉬라는 기업명이 아닌 한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말이죠. 인프레쉬는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후원 굿즈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태극기 키링인데요. 이 키링은 실제 6.25 참전 용사들이 전쟁 당시 새겼던 서명 태극기를 구현한 것으로 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과 협업을 통해 서명 한 글자 한 글자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낸 것인데요. 또한 단순한 굿즈를 넘어 참전 용사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있고 박민기, 최진호, 윤영민, 한수진 등 기업의 행보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명단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 용사들은 기업이 아닌 자신을 잊지 않은 한국인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며 국격을 높이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국내 작은 기업이 참전 용사와 현 세대들의 교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에 깊이 감동하며 키링을 통해 동참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태극기 키링은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